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를 스쳐갔었던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나름대로 저희 호우 시절만의 관점으로 짚어볼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발굴. 오늘도 좀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각자 하나씩 맡아서 갖고 와봤는데 네. 저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어쩌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어쩌면 지금 이미 이제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갖고 와봤어요. 걸그룹 50-50 사건 아,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들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그렇죠. 이슈예요. 네. 그 아래 이제 편파성 논란이라고 할까요? 음,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뭐 이제 뭐 터보 김종국 씨나 네. 뭐 조성모 씨나 이런 분들이 90년대 인기를 얻었었던 여러 가수들이 네. 제작자 혹은 제작사 네. 회사와 사장님들에게 되게 막 고통받은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독특하게도 이번 사건은 가수들이 오히려 회사 쪽을 좀 휘둘르는 사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작자 사장님이 고통받는 사건. 일종의 역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연예 산업의 선진화와 네. 힘의 균형점이 조금 약간 달성됐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네, 약간 그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네. 아이러니가 좀 함께하는 그런 네. 사건인데 논란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전홍준 대표와 함께 이제 뭐 빌보드 차트도 올라가고 네. 휘피피트라고는 뭐 이제 그 큐피드라는 노래가 뭐 정말 너무 좋은 노래를 가지고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릴스에 유튜브 쇼츠 같은데 또 인기를 얻으면서 네. 와 우리나라에 또 BTS 이후에 블랙핑크 이후에 뉴진스 이후에 또 다른 또 이런 새로운 K-팝 또 전사가 탄생하나라고 그쵸. 하는 흐름 속에서 그게 전혀 아니라 이제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네. 과연 누가 옳은 거냐 이제 이런 사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뭐 그 알이 방송되기 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8월 18일에 방송됐는데 그 전부터 이미 이 50-50가 굉장히 지금 신인급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엄청났었죠. 네, 네. 논란이 많았고 뭐 4대 기획사 수준의 되게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안성일 대표라고 하는 또 이제 중간 관리자분의 네. 또 이야기, 그분의 또 전적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그렇죠. 이 방송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의 스탠스가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또 독특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그 한강 그 사건이었었던 손정민 군 사건의 경우에 네. 그 알이 방송되고 나서 사실 여론이 딱 정리돼 버리는 그렇죠. 이제 그런 면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계에 디스패치가 있다고 하면 네. 방송계에는 그 알이 어떤 종결자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그 알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고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뭐 그 알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정리해주는 가르마 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방송된 그 1365회의 경우에는 정반대 이제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핀트를 전혀 잘못 잡았고 일각에서는 지금 폐지 논란 맞습니다. 폐지 청원까지 폐지 일어나고 청원이 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되게 독특한 지점은 이 방송이 되기 전에도 이미 여론이 50-50 쪽보다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렇죠.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알이 반대 포지션을 취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칼스테이건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이 놀라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근거가 필요한데 네. 그 근거가 사실상 전무했다. 굉장히 빈약했다. 매우 네. 희박했다. 네. 뭐 인터뷰한 사람들도 되게 좀 신원이 불분명하고 네. 편향적이고. 네. 그다음에 또 되게 되도 않게 갑자기 뉴진스를 좀 이렇게 헐뜯는 듯한 느낌의 외신 기자 인터뷰가 나온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50-50 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뭐 별로 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네. 하지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전홍준 대표가 신인인 50-50한테 정말 4대 기획사 수준의 숙소와 뭐 네. 개인 영어 레슨과 이런 편의를 제공했었다는 거는 오히려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조금 핀트를 전혀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음. 사람들이 그 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그게 되게 그 중심이 흔들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요 논란이 이번에 생겨서 일면 다행인 부분도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제 이런 고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네. 저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조세프님한테는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이 사건이 정확하게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살인 사건 A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한 6, 7년 전에 제가 뭐 네. 봤었던 건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다뤘는데 이제 한쪽은 MBC고 뭐 한쪽은 SBS고 네. 그 알이랑 MBC 쪽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범인을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특정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편집점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기 MBC 프로그램이랑 그 아리이 전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좀 짚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실제 범인으로 드러나는 건 아예 제3의 인물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을 좀 전적으로 믿을 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당시 6, 7년 전에 그걸 느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 알도 믿을 게 못 되네 라고 하는 경각심은 전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고발 프로그램에 제작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이게 자기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민주주의 이 사법 시스템이란 것은 범인을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한 명의 희생자가 있는 거를 피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훨씬 더 중시하는 시스템인데 이 고발 프로그램들의 편집점은 그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아닌데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게다가 이번에 50-50 건의 경우에는 요번 프로그램을 이 1365회를 집필하신 작가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작가님이 뭐 S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그 이전에 집필했었던 방송건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제주도 오픈카 살인 사건인데 요 사건도 이번 50-50 건이랑 작가님이 같아요. 그 알 소속 작가님인데 전 이번에 알았는데 이 오픈카 살인 사건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주도 오픈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빌려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이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사실상 범인인 걸로 방송을 냈거든요. 몰아갔다. 이 방송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건 남자친구가 범인이네. 이건 죽인 거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집필을 한 거 방송을 내보냈는데 사실은 블랙박스 녹취 결과를 보니까 녹취록을 보면 남녀가 둘 다 음주 상태였던 걸로 나왔어요. 그걸 둘 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 남성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이 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알이 이걸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취록 내용 전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에 따라서 방송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이 범인이 누굴까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고민해 보자.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시청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각도를 밝혀주자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새끼가 범인이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확정지을 수 있을까? 라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폭탄 같은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알 건의 경우에는 이걸 저는 그 알이 폐지를 하는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알의 어떤 제작 방식,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알고 싶다만이 아니라 요 시사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조금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요 이슈를 한번 클리핑을 해와봤어요. 저는 이번 그알을 제가 보지 않았고 사실 50-50 논란도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요새 나오는 K-팝 이런 제가 관심 많은 분야긴 하죠. 50-50 건도 원우 씨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원우 씨가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거에 사실 동의해요. 저도. 그리고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크레딧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미.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건 우리나라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탐사 보도를 흉내낸 혹은 모방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공중파 지상파 프로그램보다는 좀 정보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인적 한계가 있다 보니 그리고 조금 더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려하는 거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 우려됐거든요. 근데 이게 매체가 너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지상파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을 시청자들이 또 그걸 골라낼 수 있는 눈높이가 된 게 아닐까.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사보도가 갖고 있는 크레딧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크레딧은 떨어졌지만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목적이 본말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원우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네. 알이 폐지돼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이걸로 폐지돼 이렇게 시청자들이 감시하고 있고 사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다시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그 어떤 개인의 도덕적 네. 의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경제적이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 인사 고과 가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시청률 고과 가듯이 가야 되지 않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네.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그 알이 폐지되고 아예 뭐 당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오듯이 하듯이. 그런 어쨌든 그 한 번의 반성과 그 어떤 통렬한 네. 자기 반성하는 시간을 네. 갖는 게 왜냐하면 그 알만한 우리나라에서의 그 정도의 네. 위상을 갖고 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 또 그 알만한 그렇게 오락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거 아닐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대중이 어떤 들불처럼 일어오르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좀 저도요. 괜찮은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뭐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네, 한 네. 번의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 여러 번의 경고가 네, 중급 네. 참사가 몇 번 일어나고 그렇죠. 사소한 참사가 뭐 몇백 번 일어나고 네. 이건데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50-50 이번 건이 터지기 전에 제주도 오픈카가 있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제주도 오픈카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네. 그 알은 이렇게 대중들이 이거를 반발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알이 실제가 아닌 걸 되게 잘 제작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걸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폐지를 하던 이것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좀 뭔가 어떤 정화의 작업이 좀 필요하다. 폐지를 해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이것이 알고 싶다로 그쵸. 나올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쵸. 방송사는 이걸 절대 포기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중이 바라보고 있다에 대한 자기 반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엄중한 그 시선을 가지고 이번 이슈 첫 번째 이슈 네. 한번 발굴을 해봤습니다. 네, 조 셰프님은 어떤 이슈를 가져와 주셨나요? 워낙 이슈가 많아서 뭘 고르셨을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결론적으로는 갖고 온 페이퍼가 없어요. 집에 놓고 오셨어요? 제가 좀 고민하다가 초안을 그냥, 좀 작성하다가 네. 그냥 무의 자세로 오셨군요. 잊어먹은 거지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간 왔구나. 좀 평소에도 정돈돼 있지 않지만 더더욱 맥락과 질서가 없는 그 이번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정리가 됐겠죠. 머리 속에서. 그럼 뭐 평가는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뭔가요? 어떤 이슈인가요? 지난 8월 24일에 그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이거군요.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 네. 블레이드 러너 플러스 4년의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라면서 RIP 지구라고 써놓으셨어요. 네. 이게 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죠. 파생된 거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어떤 셀러브리티의 우려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조롱과 뭐 또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 원우 씨는 김유나 씨가 이 글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마음이 아픈 건 뭐지? 일단 자우림이라는 밴드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작년엔 토이가 무너지더니 진짜 뭐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있어서 유희열 씨 정도의 타격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우림이 처음으로 데뷔했을 때 그 기세 좋았던 그 자우림 1집 앨범 정말 명반이거든요. 1, 2집 앨범이 전부 다. 그때 생각나면서 뭐 오랫동안 자우림 김유나 씨의 노래를 사랑해 왔었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정말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일본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인지를 전 또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에반게리온을 보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자우림의 김유나 씨예요. 에반게리온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셨고 본인이 뭐 TV판의 경우에는 20번 넘게 본 작품이다 얘기하셨을 정도로 그럼 자우림의 김유나가 20번 넘게 본 이 작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전 본 거거든요. 물론 뭐 일본 문화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 스시 좋아한다고 해서 뭐 일본 오염수를 다 찬성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반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서 들어오는 코드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중이 인지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좀 참담한 심경으로 좀 지켜보고 있어요. 뭐 좌우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엄청 잘 생각해내는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아. 조롱하고 누구 이런 할 때는 어디서 그런 창의력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 약간 엉뚱한 생각인데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좀 웃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아픈, 되게 웃픈 이런 심정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 글귀는 사실 상당히 좀 저도 되게 반발심이 드는 문장들은 좀 있었어요. 네. 왜 자꾸 영화 얘기를 여기에 현실에 가지고 올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원전 정책 이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 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뭐 정책 영향을 받았다. 전 이거는 좀 이렇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없어 보인다. 너무 이거 공표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의 방사능비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오히려 이 상황 자체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약간 미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서, 김윤아 씨의 음악에 대한 애정과는 별개로 그 인스타그램 문구에는 저는 사실 저도 조금 약간의 그런 좀 비토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그 김윤아 씨가 욕 먹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냉정하시군요. 욕을 먹든 말든 뭐 대중적으로 무슨 연예인 걱정을 하냐? 연걱슬이다. 연예인 걱정 쓸모가 없다.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받는 어떤 엄청난 베네핏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신 감내하는 게 감수하세요. 어쩔 수 없는 이제 이 자본주의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랑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좀 냉합니다. 근데 다만 오히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오염수 문제가 2011년이었나요? 동일본 대지진. 그렇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이 저장 탱크에 계속해서 오염수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으니 일본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했었고, 이걸 어떤 세계 뭐 국제 원자력 기구나 주변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나 뭐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그걸 아주 뭐 감시하고 아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관심을 받아서 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근데 이걸 정말 투명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럼 뭐 저쪽으로 태평양으로 건너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뭐 괜찮아지나 보다 하면 사실 그렇다고 아는 거지. 우리가 잘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오염수를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를 대야 된다라는 전 생각은 안 해요. 뭐 김윤아가 뭐 과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우려를 표할 수 있죠. 그래서 김윤아 씨가 그거에 대한 대중의 호응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런 셀러브리티들은 누구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우리 정부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 있는 일종의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셀러브리티의 어떤 정치 발언을 무조건적으로 뭐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요 김윤아 씨 건에 대해서는 저는 김윤아 씨가 뭐 그래서 뭐 블레이드 러너 했다는 건 그래 조금 좀 없는 글을 쓴 것 같다, 좀 없어 보이는 글을 쓴 것 같다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김윤아 씨의 어떤 고정 댓글이 있어요.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그랬더니 김윤아 씨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감성적인 글귀 밑에다가 고정적인 댓글에다가, 우와,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친히 댓글 달려와 주시다니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악플러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악플러들인데 그 위에 있는 악플러들이 본인, 뭐 악플도 있고 본인과 뜻이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전 이거는 좀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응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논박을 제대로 하든지 그냥 이걸 뭐 전체적으로 조롱을 하는 거면 지금 본인이 사람들에게 뭐 좌우림이라고 뭐 이렇게 조롱당해도 뭐 사실 할 말 없는 대응 아니냐. 김윤아의 대응은. 저 그 부분은 이 정도 대응을 하면 셀러브리티로서는 점수가 깎이는 행동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지식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옹호만 할 수는 없잖아요라는 주장을 하든지 이 모든 것도 아닌 그냥 가장 뒤에서 숨어서 그냥 돌 던지는 조롱을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김윤아 씨가 굉장히 지혜롭지도 못했고 그분의 어떤 편협한 사고가 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에 달린 댓글이 전부 다 악플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김윤아 씨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겁니다.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게 많이 달려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를 싸잡아서 그냥 악플러라고 사실은 해버린 거잖아요. 맨날 본인들의 이야기를 뭐 셀러브리티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나를 너무 한쪽으로 몰아세운다라고 하는데 본인 역시도 그렇게 대중을 그렇게 이미 진영 논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거는 뭐 사실 응분의
책임이랄까 네. 어떤 인기가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 셰프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사실 사람들의 지금 뭐 좌우림 어쩌고 하는 조롱은 그 댓글 이후에 더더욱 심화된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대한 반작용. 그렇죠. 그 댓글이 조롱들에 대한 어떤 그린라이트였던 거죠. 네. 아 이거 뭐 기싸움 하려고 하네. 오케이 기싸움 해줄게라고 하면서 우리는 수백만 명이지롱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싸움과 개싸움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안타까운 지점이 있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뭐 좌우림의 김유나가 옛날에 얼마나 친일적인 혹은 뭐 일본 문화를 얼마나 좋아했고 네네. 일본에 얼마나 가서 뭘 그렇게 스시를 많이 먹었고 이건 그래. 사실 다른 논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맞아. 뭐 그거는 네, 네. 아니 뭐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과 그쵸. 개인이 가서 노는 건 좀 다른 부분 아니냐. 그렇죠. 전 근데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으로 비판하고 싶진 않고 그게 뭐 네. 표리부동하다고 한 개인을 몰아세우는 건 전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행동은 뭐 일종의 욕 먹을 만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또 개인적으로는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오염수 방류를 막기 어렵다. 막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구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일본에 압박을 해서 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무턱대고 너무 옹호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본을 아니 뭐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걱정할 수 있죠. 그 오염수 방류하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옹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댓글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전 그건 그거대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 간다. 이해가. 그거 역시 진영 논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반일 감정 얘기를 한 이유도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랑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용서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맨날 오염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그냥 전문가들이 얼마나 저거를 잘 했겠냐 오랜 시간 동안. 아니 IAEA를 우리가 못 믿으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 그거는 어떻게 유튜브를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뭐 한 거니까 차선책으로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거를 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그 비꼬는 글을 올리신 게 앞으로 이제 수영장에 오줌 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전하고 죽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그렇게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는 사람들을 또 비꼬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조금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영장에 비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수영장에 비유할 거라면 소변을 두는 게 아니라 뭐 땀이라든지 뭐 거의 잘못된 비유죠. 그 정도로 하던지 이제 그런 건데 균형이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튀어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그 대상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이라는 게 저는 되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게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좀 소모적이죠. 네, 그래서 그냥 또 다른 한일 관계의 어떤 갈등거리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한일 관계 얘기 나오니까 뭐 원호 씨한테 제가 뉴스 링크 하나 보내드렸던 거. 8월 29일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 했는데 해군이. 네네네.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한겨레 기자가 경술국치일에 일본과 같이 합동훈련 할 수 있느냐. 아니 저는 그리고 그 기자의 어떤 기사에는 그 있느냐는 질문에 해군 대변인은 제대로 답을 피했다라고 하거든요. 답을 피했다는 건 사실 대단히 주관적인 자기 해석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쓴 거지 사실. 답을 할 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술국치 우리가 정말 뭐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야죠. 3.1운동 때 뭐 독립운동 했었던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국방 안보에 대해서 뭐 일요일 날 안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날 걸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예정돼 있다가 하루 밀려서 그때 하게 됐는데 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일종의 걸고 넘어지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날 뭐 가서 같이 한미일 훈련을 하는데 그 일본이 뭐 신사참배를 한 다음에 무슨 어떤 그런 세레머니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뭐 뭔가가 있었으면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근데 그냥 당연히 군은 정치 이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소임을 다하면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게 사실 군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근데 자꾸만 이념적인 거를 잣대를 들이댄 다음에 몰아세우는 과정은 저 이거 기자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문제가 있죠. 사실 몰아가려고 하는 저는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한국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 지점부터가 사실 되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고, 네. 그러니까 한미일이 사실 같이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가 한미는 동맹국인 거는 맞고 한미일 3국도 이렇게 준 군사 동맹으로 엮여 있는 상태에서 네. 아군이에요, 아군 지금. 그러니까 아군들끼리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 관점에서는 경술국치랑은 전 별개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근데 물론 애초에. 이제 뭐 레이어가 다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경술국치에는 그럼 일본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지금 약간 그 논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떤 현대 사회의 메커니즘에서 아예 탈피를 하고 있는 그냥 그 초월적 논리인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여론을 한번 이렇게 반일 감정이 요새 안 그래도 있으니까 이게 여론몰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조회수 떠먹게 하는 것 같은데 음험한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원호 씨의 말씀 중에서 뭐 아군이라고 우리가 네. 어떤 군사적인 동맹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실제로 대중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일본한테 뭐 옛 외구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그쵸. 임진왜란부터 해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우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PTSD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발할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안보태세가 확립돼야 되고 다만 이 모든 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나만 하는 날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각자의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과 배치된다라고 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해 간다든지 그걸 몰아가기 위한 걸로 기자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제가 이분이 어떤 기자 몇 살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암담하고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진짜. 이런 식으로 기사 쓰시면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반대 논리로 이야기하면 홍범도 장군 흉상을 그 육군에서 그 뭐예요, 그게? 뺀다는 거. 그 내용은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어떤 이력을 문제 삼아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나중에 소련에 투항을 했었고 그래서 소련군으로서 참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육사의 흉상으로서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 흉상을 빼겠다. 그리고 이거를 독립기념관에다 옮기겠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정부 여당 측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으로서의 기록이나 어떤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자는 게 아니라 육사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일종의 메카시즘이라고 봐요. 다소 옹색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물론 어떤 지향했던 정부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문재인 정부 때 홍범도 장군을 명예 육사 졸업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이미 뭐 그렇게 했으면 이게 무슨 자기 부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서로 다른 진영의 정당이 정부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한 국가의 어떤 크레딧을 쌓으려면 일관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범도에 대한 공과를 재평가하고 싶다면 다르게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이게 흉상 빼는 게 뭡니까? 이거 진짜 좀스럽고 부족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몰아가서도 이것도 무슨 예산 낭비야. 오늘 굉장히 상기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오펜하이머를 해서. 이게 현대사의 그 지점이 이제 그 공산주의 이제 홍범도 장군이 아마 말년에 그런 게 좀 있긴 했었을 거예요. 자유시 참변에 연루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소련 공산주의 그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막 예를 뭐 김원봉이라든지 뭐 이승만이라든지 사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긴 한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얘기를 꺼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설령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더라도 그 계기가 뭐 흉상을 넣었다 뺐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옹색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슈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비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945년 이전에 이미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이미 우리나라가 갈라지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을 갖고 그걸 이념 논쟁을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예의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아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어떤 사회주의 투항 공산주의 투항이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정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정중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렇지, 맞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버가 할 수 있는 문제 제기가 있고 뭐 신문 기자가 할 수 있는 문제 제기가 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아니라 이제 자연인 노무현 버전으로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막 좋은 의도를 갖고서도 그게 잘 안 된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뭐 대통령 아는 관계도 아니지만 네. 약간 한 번씩 마음이 앞서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되게 어떤 정통 그 사상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은 지금 받거든요. 네, 어디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뭐 대통령 한 일국의 수장으로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 대학생으로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대통령으로서는 다 지금 처해 계신 자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자리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홍범도 이슈는 제가 그렇게 많이 이슈 팔로우는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요 이슈는 그 이슈로 우리가 축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좌우를 막론하고 제가 원우 씨한테 그냥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톡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할 짓들이 없어서 지금 심심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한가해. 오늘 이슈가 왜 이렇게 다들 왜 이래 정말. 사실 우리가 이런 이슈로 더 이상 트래킹하지 않는 그러게.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좀 무게 있던지 아니면 좀 재미있는 이슈로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보다 더 좋은 이슈로 다음 달 이슈 발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